이 시간에 강의 내용은요, 알프레드 스티글리츠입니다. 이 알프레드 스티글리츠는 제가 강의하는 다른 파트에서도 자주 예로 들었던 그런 사진가 중에 한 사람이 이 알프레드 스티글리츠인데요. 이 알프레드 스티글리츠를 빼놓고 우리가 현대 사진이라든가 이런 걸 논할 수 없을 정도로 여기 지금 타이틀에도 나와 있듯이 현대 사진의 출발점이다라는 이렇게 평을 받고 있는 그런 사진계의 그런 대부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뭐 거기에 약간의 그런 의문점을 갖는 그런 사진 평론가나 사진사가들도 있긴 하지만 아무튼 전반적으로는 그렇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현대 사진이나 모든 사진, 뭐 우리가 앞에서도 배웠던 여러 사진가들, 하다못해 엔젤 아담스, 에드워드 웨스턴이니 뭐 이런 사람들, 서부 지역을 대표하는 풍경 사진가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꼭 사진을 시작해서 어느 정도 시점 되면은 뉴욕에 있는 알프레드 스티글리츠를 찾아가는 게 이 사람들이 무슨 성지순례와 같은 그런 그 과정이 아니었나, 이렇게 사진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런 점도 느낄 정도로 이게 모든 중심이 이 알프레드 스티글리츠를 향해서 갔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그 정도로 이 사진 사에 상당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사진가가 이 알프레드 스티글리츠인데, 많은 업적도 있어요. 근데 뭐 눈에 띄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이 알프레드 스티글리츠가 현대 사진사에 수많은 업적을 남긴 그런 또 대표적인 사진가라는 얘기죠. 뭐 일반적으로 지금 가장 또 말할 수 있는 게 그 스냅샷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가볍게 찍는 사진이죠. 이렇게 정확하게 삼각대 카메라를 놓고, 우리가 이제 군대에서 군대로 얘기하면 정조준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격할 때요. 가늠새 가늠자를 보고 정확하게 목표물을 조준해서 신중하게 촬영하는 그런 게, 그 사진이 있다라 그러면 그게 일반적으로 대형 카메라나, 이 당시만 해도 또 카메라 포맷이 완전히 컸기 때문에 삼각대 카메라를 항상 이렇게 세팅을 하고 찍죠. 그러니까 이 신속한 촬영이 좀 불가능했다라는 점인데요. 이 알프레드 스티글리츠는 우리 요즘으로 얘기하면 4x5 대형 카메라라고 그래서 삼각대 없이 찍는 걸 상상을 못할 정도의 크기다라고 생각들 하는 그런 카메라인데, 그 정도 크기의 카메라를 들고 스냅샷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스냅 사진의 원조격인 사진가가 이 알프레드 스티글리츠고, 또 우리가 이큐벌런트라고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심상사진이라는 새로운 사진의 그런 방향성을 제시해줬던 그런 사진가가 이 또 알프레드 스티글리츠고, 또 이 외에도 이제 강의 중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다양한 사진사적인 업적을 남기니까, 사진을 가지고 다른 사진가들처럼 뭐 에드워드 웨스턴이나 엔젤 아담스나 뭐 이런 대표적인 사진가들처럼 뭐 작품을 가지고 평가를 받고 인정을 받았다라기보다는 뭐 그런 것도 있긴 있지만 그 이외에 그 사진사적인 업적이 좀 많았던 그런 사진가가 알프레드 스티글리츠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 알프레드 스티글리츠는 뉴저지에서 태어났습니다. 미국 허더스강 사이를 두고 있는 그 뉴욕하고 인근에 있는 그 뉴저지죠. 뉴저지 쪽에서 활동하던 그런 사진가들이 꽤 많이 있는데요. 하여튼 그 독일계 미국인입니다. 그러니까 집안이요. 그 조부 이제 아버지가 그러니까 독일계 유태인 출신으로 이제 알프레드 스티글리츠는 뉴저지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아마추어 사진가였대요. 어떤 동기에서 사진을 시작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유럽으로 유학을 나중에 가는데요. 유학 가기 전까지도 아마추어 사진가였고, 당시에는 그 아마추어 사진가가 높은 사회적인 지위를 인정받을 정도로 굉장히 선망의 대상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추어 사진가들이. 지금하고는 상황이 많이 틀리죠. 근데 우리나라가 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이 사진가에 대한 그 평가나 대접이 좀 약간 약한 것 같아요. 미국 같은 경우도 미국 왔다 갔다 할 때 제가 이제 직업 물어보고 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근데 포토그래퍼라고 얘기를 하면요, 상당히 긍정적으로 좋게 봐주는 경우가 꽤 많았어요.
촬영을 다니다가도 이 검문소, 특히 국경 지역의 텍사스주 같은 경우는 그 멕시코 쪽에서 불법으로 넘어오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서 이 검문이 굉장히 심합니다. 다니다 보면. 근데 그런 경우에서도 이제 뭐 이렇게 차를 세워놓고 검문하다가 집 트렁크 꼭 열게 하거든요. 그렇게 막 보다가 직업이 뭐냐고 그래서 사진 가라고 그러면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좋은 사진 찍으라라고 하면서 이렇게 보내주는 경우도 제가 몇 번 경험을 했는데, 하여튼 알프레드 스티글리츠가 아마추어 사진가로 활동을 할 당시에는 사회적인 지위가 꽤 높았다라기보다는 인정을 받았다, 사회적으로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의도가 아니라 어떤 동기에서 사진을 시작했는지는 제가 봤던 책에서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유학을 갑니다. 1981년도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17살 때라고 돼 있네요. 그 독일로 유학을 갑니다. 그러니까 고향이 이제 독일이다 보니까 부모님들 고향이 독일로 유학을 간 것 같고요. 또 당시만 해도 이 미국이란 나라는 굉장히 사회적인 조건이나 이런 게 열악했죠. 독립이라든가 뭐 또 경제 대공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적인 남북 전쟁이라든가 이런 거 있다 보니까 지금과 같은 상황은 아니죠. 뭐 지금도 그렇게 뭐 세계 가장 큰 대국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물 밑에서부터 썩어 들어가고 있다라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 그 기밀을 처음으로 발표했던 사진가는 로버트 프랭크라는 사진가인데, 아무튼 당시만 해도 굉장히 사회적인 조건이나 교육 여건이 좋지가 않았기 때문에 부모님의 권유로 독일로 유학을 간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기계공학을 전공하고 했는데 사진에 더 매력을 빠진 것 같습니다. 사진적인 그 관심에 더 있었던 것 같아요. 엔지니어링을 공부하면서 사진화학을 같이 공부하는데, 이 사진화, 이 알프레드 스티글리츠한테 사진을 가르쳤던 사람이 우리가 그 감색성이라고 그럽니다. 색깔에 대한 특성을 나타내는, 그래서 뭐 청감성, 정색성, 전정색성,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필름 같은 경우는, 필름이나 칼라 이나지 같은 경우는 전정색성 펜크로마틱이라고 얘기해서 모든 칼라에 반응하는 그런 건데요. 정색성이라고 초창기 사진이 발명 당시에는 청감성이었어요. 그래서 블루 센시티브라고 그래갖고, 우리가 블루 광선이 가시광선상에서 보남파까지 있지 않습니까? 보남파까지는 반응하고 그보다 긴 장파장강에는 반응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게 정색성입니다. 그래서 보남파 초까지인가 느낄 수 있는 게 아마 정색성으로 알고 있는데, 그걸 발명한 사진학자가 이 알프레드 스티글리츠의 스승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빌레름 보겔이라는 사람이라는데요. 헤르멘 빌레금 보름이라는 사람이 이 알프레드 스티글리츠의 그 사진적인 스승이었고, 그 사람에 의해서 이제 사진적인 걸 배웠는데, 그 엔지니어링이나 이런 것보다도 사진 쪽에 훨씬 더 관심이 많았던 그런 그 사람이 이 알프레드 스티글리츠였고, 이 알프레드 스티글리츠가 이 유럽에서 생활할 때 미국에서도 이제 아마추어 사진가로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전문적으로 배웠으니까 훨씬 더 좋았겠죠. 그래서 이 각종 콘테스트에 출품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도 우리가 아마추어 사진가들이 각종 공모전에 사진을 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뭐 입선을 하든 가작, 뭐 동상, 은상 뭐 이런 거 가지고 대상 해서 뭐 그거 가지고 그걸 평점을 해서 뭐 사진 작가증도 주고 하는 이런 허무맹랑하고 말도 안 되는 형태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공모전 사진이라는 건 실질적으로 이 객관성이라든가 사진가의 그런 주관적인 내용이라든가 이런 거를 표현할 수가 없는 거고, 공모전 성격에 맞는 형식에 맞춰서 사진을 보내줘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기 사진이다라는 그런 내용보다는 자기 사진이라는 비중이 좀 약한 거죠. 근데 하여튼 아마추어 사진 계에서는 이런 공모전 콘테스트가 가장 일상화되고 일반화되어 있다라는 거고요. 거기서 높은 상을 받으면 자신의 사진의 수준이 상당히 높은 줄 알고 자기가 진짜 사진 작가가 된 걸로 착각하는 경우가 좀 거기에 따른 그런 그 잘못된 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이 알프레드 스티글리츠도 독일에서 유학 생활을 하는 동안에 각종 콘테스트에 뭐 여기 지금
10개 이상의 메달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제가 오래전에 본 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해 놓은 거라 뭐 정확하진 않지만 아무튼 수많은 공모전에서 많은 상을 받았다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갖고 그 당시에 그 피터 엘리 에머슨이라고 자연주의 사진계의 대부고 그 당시에도 사진계의 대부로 인정받았던 그 사람도 얘기를 하기를 이 알프레드 스티그리츠는 그 뭐라고 그랬어요? 천재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알프레드 스티그리츠가 자연주의적인 연구로 대상을 수여를 했는데 그걸 저 피터 엘리 에머슨이 준 거죠. 1887년입니다. 그러니까 1887년에 공모전의 심사위원이었고 심사위원장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1등 수상을 했는데 조작을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알프레드 스티그리츠가 사진을 할 당시만 해도 우리가 뭐 다른 사진가들 통해서도 많이 들었던 얘기지만 그 회화주의적인 사진이 팽배했던 그런 시절이거든요. 그러니까 피터 엘리 에머슨도 그 합성 사진과 픽토리얼리즘 사진의 중간에 위치했던 그런 사진가인데 그 자연주의 사진이라는 걸 주창했던 사진가입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지금 현재 얘기하는 펜포커스라고 하는 디테일을 강조하고 렌즈가 갖고 있는 회상력을 강조하는 이런 형태의 사진은 실질적으로 기술이지 예술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게 피터 엘리 에머슨이고요. 원경을 좀 더 인간이 보는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선명한 사진보다는 원경을 흐릿하게 찍어주는, 그러니까 좀 더 확대해서 얘기하면 아웃포커스 해주는 게 실질적인 그런 예술을 표현하는 방법이다라고 주장했던 사진가가 이 피터 엘리 에머슨입니다. 하여튼 그런 사람들이 주종을 이뤘던 그런 시절이어서 그 회화주의 사진이 팽창했던 그런 상황에서 알프레드 스티그리츠가 그런 공모전에 사진을 출품해갖고 상을 많이 받았는데, 여기서 또 알프레드 스티그리츠의 특징은 그런 자연주의 사진이라든가 회화풍의 사진을 하긴 했지만 상당히 그런 직설적이고 조작되지 않은,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의 형태의 사진을 가지고 작업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 초창기 사진에는 풍토 사진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풍속화의 영향을 많이 받은 듯한 그런 형태의 작업들이 많았다. 그래서 여기서 독일의 풍속화, 이 풍속화라는 게 뭐냐면 일상생활, 그러니까 우리가 사진으로 얘기하면 스냅샷 같은 것들입니다. 그냥 그 거리 스냅 같은 거 스틸포토라고 요즘은 얘기를 하는데 이런 형태의 상황들을 많이 촬영했던 그런 단순한 일상을 특징으로 하는 사진들이 이 사람이 공모전에 출품한 사진들이 많았고 그런 사진들이 많은 상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게 다른 회화주의 사진 하는 사람들하고 약간 차이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독일로 유학을 마치고 미국으로 금이 환영을 하죠. 금이 환영을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굉장히 큰 사진가에 이게 지금 알프레드 스티그리츠입니다. 다리 교각이 올라갔고요. 이게 저 4x5 이상 되는 큰 카메라를 가지고 이 스냅샷을 했다는 겁니다. 4~5인치 핸드 카메라를 주로 사용하면서 스냅샷 사진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스냅샷이라는 거는 이 스냅샷이라는 용어는 원래 사격 용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제가 사격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사격 용어라고 그래요. 제가 군대 있을 때 권총 조교도 했었는데 그때 스냅샷이라는 얘기는 못 들어봤어요. 하여튼 그 스냅샷이 이게 정조준에서 찍는 게 아니라 크레인 사격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뭐 접시 날아갈 때 찍는 것 같은 것처럼 그 순간적인 감각으로 사격을 하는 걸 스냅샷이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런 것처럼 카메라를 들고 이게 스냅샷 하듯이 사진을 찍었다.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스냅샷이라고 그랬고, 사진 발명 초창기에는 이 스냅샷이 하이스피드라는 뜻으로 사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고속 촬영이라는 개념으로 스냅샷이 사용이 되다가 이게 어원이 바뀐 거죠. 지금은 하이스피드라는 촬영으로 됐고, 지금 스냅샷이라는 건 가벼운 사진, 기념사진, 뭐 찍히는 대상이 의식을 하든 하지 않든지 간에 이런 기념 형태의 이런 자연스러운 사진을 우리가 스냅샷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스냅 사진이라고요. 하여튼 이런 정조준을 하지 않고 카메라를 들고 찍는 이런 형태의 스냅샷을 최초로 개척한 사진가로 평가받는 사진가가 이 알프레드 스티그리츠다. 그래서 미국으로 돌아와가지고요. 이 사진을 어떻게 예술적인 형태로
그러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알려서 다른 미술이나 이런 다른 시각 예술과 버금가는 사진의 위상을 정립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는 것 같아요. 그런 걸 갖고서 이 1902년도부터 이 포토 시세션이라고, 그러니까 에드워드 스타이켄, 뭐 그다음에 엘빈 랭동 커버, 이런 젊은 사진가들하고 이 사람들 이외에, 그러니까 에드워드 스타이켄이나 엘빈 랭동 커버는 20세기를 빛낸 사진가의 반열에 오를 정도로 상당히 유명한 그런 사진가들이고요. 그 이외에 이 사람들보다 지명도는 좀 떨어지지만 같은 뜻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하고 이 포토 시세션이라는 사진 분리파를 결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진 모임을 결성한다는 얘기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목적은 사진의 위상을 높이는 데 주력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화적인 사진을, 그러니까 어차피 이 사람은 이 독일에서 사진을 공부하고 사진을 공모전에 내고 했던 사진들이 회화주의 사진이었기 때문에 사진의 방향성은 당연히 회화적인 사진으로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거 배경화면에 나와 있는 게 알프레드 스티그리치의 사진인데요. 이게 조립자 사진이거든요. 그러니까 회화주의 사진의 출발선상이 이런 아웃포커스를 뛰어넘는 소프트 포커스라든가, 그다음에 입자를 거칠게 해서 인상파 화가들의 정묘화 같은 전묘화 같은 그런 표현 형식이나 방법을 응용했던 그런 사진들이 주로 이용이 됐는데, 이렇게 조립자를 통하는 전묘화 기법을 사용하는 이런 형태의 작업들이 이 초창기 알프레드 스티그리치 사진의 중심이었고, 이 사람들이 추구했던 사진의 목표였다. 그래서 회화적인 표현에 사용되는 사진을 발전시켜야 된다라는 얘기하고, 그 다음에 예술의 이 사람이 이 포토 시세션 운동을 전개하면서 이 맨하탄에다가 화랑 291이라고 포토 291이라는 갤러리를 오픈을 하는데요. 그 갤러리 자체가 사진만 전시하는 갤러리가 아니고, 당시에 왕성하게 활동하는 젊은 화가들이나 젊은 예술가들의 그런 작품까지도 같이 이 전시를 하면서 예술의 그런 흐름이나 이런 걸 파악을 해서 사진에 응용하고 접목하는 이런 방법들을 이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굉장히 참신한 방법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하여튼 이런 형태로 포토 시세션 운동을 전개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예술 작품의 전시를 개최하는 이런 형태의 사진 분리파 운동을 전개했다. 그래서 이 사진들도 알프레드 스티그리치의 사진입니다. 이것도 알프레드 스티그리치 사진 같아요. 제가 이게 꼭 느낌이 피텔리 에머슨의 사진하고 너무 비슷해요.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같은 그런 분위기의 사진들을 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해화풍에 그러니까 이 피텔리 에머슨 같은 경우는 자연주의 화풍, 우리가 이삭 줍는 연인인가, 그 다음에 만종,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밀레인가요? 그 화가가. 그게 우리가 바르비 종파라고 그러고, 자연주의 화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피텔리 에머슨이 그런 형태의 작업을 추구를 했거든요. 그 사진의 갈 길은 자연에서 찾아야 된다. 그리고 표현 방법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인간이 보는 느낌으로 원경을 흐릿하게 표현을 해야 된다라는 거를 주장을 했던 그런 형태여서, 작업이 이런 특징을 갖고 있었습니다. 지금 원경이 약간 흐릿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알프레드 스티그리치 사진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알프레드 스티그리치 사진을 하는데 제가 에머슨 사진을 올려놓을 것 같지는 않고, 요 PDF 요거를 만들어 놓은 지가 꽤 오래돼 가지고, 아무튼 이런 형태의 자연주의, 회화주의 사진을 전개를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포토 시세션 운동을 좀 더 본격적으로 확실하게 전개하기 위해서 이 카메라 워크라는 잡지도 또 개관을 해요. 그러니까 회원지예요, 회원지. 회원들의 사진을
잡지로 해서 출판을 하고, 그 다음에 포토 291이라는 화랑을 만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배경사진이 포토 291 화랑의 그 안에 내부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사진전만, 회원들의 사진전만 전개한 게 아니라 당시에 왕성하게 활동했던 젊은 사진가들의, 젊은 예술가들의 작품이나 그림 같은 거, 이런 것들도 또 함께 전시하고, 그래서 그런 형태로 작업을 추구하려고 노력했던 이런 사진가가 이 알프레드 스티그리츠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알프레드 스티그리츠가 추구했던 거는 그 회화주의 사진을 좋은 예술로, 좋은 미술로 인정받고자 노력했던 게 이런 그 운동의 전반적인 목적이었는데, 그 아이러니하게도 이 알프레드 스티그리츠가 이런 형태로 주장을 하고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전개를 했지만, 이 사람은 그 자신의 그런 그 포토 세션의 미학적 목표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의 사진은 이러한 사고의 형태의 표현이 아니라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스냅샷 형태, 그 스트릿한 형태의 사진으로 순수성을 표현하는 형태의 작업을 또 개인적으로 작업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굉장히 좀 이중성이 있다라고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주장은 회화적인 형태의 작업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하면서도 개인적인 작업 형태는 이게 스트레이트한 그 개념을 바탕으로 한 순수한 형태의 그런 스냅이나 사진들을 찍었다라는 얘기겠죠. 그게 좀 약간 그 아이러니한 그런 상황일 수도 있는데요. 이 사람은 또 이 당시에 주요 피사체는 뉴욕시에서 빌딩 막 새롭게 발전하고 변화돼가고 막 엄청나게 그 신흥 도시로 이렇게 출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세계의 경제, 사회, 문화, 예술의 중심이 뉴욕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지금은 좀 많이 제가 미국 횡단하면서 처음 들렸을 때 미국의 뉴욕의 느낌을 어깨를 짓누르는 듯한 그런 무게감이나 음침함이나 음산함을 느꼈다고 제가 책에도 썼는데, 미국의 그 느낌이 그래요. 맨하탄의 느낌이요. 안으로 들어가 보면 굉장히 활달하고 활동적인 그런 상황도 많이 있지만, 들어가는 입구 자체의 그런 느낌들이 좀 굉장히 안 좋았던 그 기억이 지금도 나는데, 이 알프레드 스티그리츠가 활동할 그 당시에는 그 신흥 도시의 개념이었죠. 그러니까 신축 건물도 올라가고 공사 현장도 활발하고 하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의 주 피사체가 그렇게 빌딩들의 그 전형적이고 건축적인 측면들을 찍는 그런 사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밤거리의 사진도 많이 찍었고요. 하는 그런 형태의 작업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포토 291이나 이런 형태들이 사진 분리파 운동이 후반부에는 약간 삐그덕거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왜 문제가 생기냐면요. 전반기에는 회화적인 표현 방법으로 사진의 방향성을 주장을 하다가 이 분리파 운동이 그러니까 전기하고 후기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전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회화적인 사진의 그런 표현 방법을 목표로 노력을 했는데, 이게 후반에 들어와서는 그러니까 픽토리얼리즘이라고 얘기하죠. 회화주의 사진이었는데, 후반에 들어와서는 그 스트레이트한 사진으로 사진이 가야 된다라는 거, 스트레이트한 사진의 순수성을 강조한 그런 형태의 사진이 사진의 본질이다라는 거를 목표로 잡고 방향을 선회한다라는 얘기예요. 거기에 결정적인 동기를 부여했던 사진가가 폴 스트랜드라는 사진가가 있는데요. 루이스 위켄스 하인이라는 그 포토 저널리스트 가 있습니다. 사진 보도 사진가라고 볼 수도 없고 다큐멘터리 사진가라고도 볼 수가 없는데, 사회학자였어요. 그 사회학자의 관점에서 사진을 찍었던 루이스 위켄스 하인이라는 사진가가 있는데, 루이스 위켄스 하인이 하인의 제자 중에 폴 스트랜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폴 스트랜드라는 아주 젊은 친구가 있었는데요. 이 폴 스트랜드의 사진이 범상치가 않아가지고, 루이스 위켄스 하인이 폴 스트랜드의 사진을 가지고 이 알프레드 스티그리츠를 찾아간 것 같아요. 그래서 알프레드 스티그리츠를 찾아가서 폴 스트랜드 사진을 보여줬나 봐요.
폴 스트랜드의 사진을 보여주니까 이 알프레드 스티글리츠가 충격을 받은 거죠. 이 폴 스트랜드의 사진이 뭐냐면 스트레이트 포토그래피의 아주 원조격인 사진가거든요. 아주 직물성을 강조한 그런 형태, 그러니까 회화주의 사진하고는 아주 반대되어 있는 개념의 직물성을 강조한 그런 스트레이트한 사진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사진의 본질이나 사진의 힘을 느끼고 안 그래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회화적인 사진의 방향성을 잡아놓고 자신은 스트레이트한 순수성의 작업 스냅 쪽의 사진을 했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알프레드 스티글리츠도 긴가민가 했던 것 같아요. 사진의 방향성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긴가민가 헷갈렸던 것 같은데 이 폴 스트랜드의 사진을 보고 확실한 방향성을 잡았다라는 얘기겠죠. 그래갖고 포토 시세션의 방향을 이렇게 사진 분리파 운동을 스트레이트한 상향 쪽으로, 그러니까 회화주의 사진하고의 반대 경향이고, 회화적인 사진은 사진의 본질에서 너무나 먼 잘못된 표현 방법이다라는 것을 주장하면서 그러니까 급선회를 했다라고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포토 291이라는 화랑에 폴 스트랜드 사진을 전시해주고 그 다음에 카메라 워크의 그 잡지에 폴 스트랜드 사진을 도배를 하고 하다 보니까 뭐 에드워드 스타이켄 뭐 이런 사람들 젊은 사진가들의 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거부감을 느끼는 거죠. 왜 네 마음대로 네 독자적으로 막 이러냐 하는 식으로 이 거부감을 느끼면서 이 모임 자체가 이렇게 삐그덕대고 결과적으로는 운영의 그 묘도 못 살리고 운영의 어려움도 겪고 그래갖고 포토 291이라는 화랑을 문을 닫고요. 포토 시세션이나 뭐 카메라 워커도 폐간하고 하는 그런 1차적인 그 어려움을 겪습니다. 근데 저는 이 포토 291 화랑이 알프레드 스티글리츠의 대명사였고 요거 하나인 줄 알았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사람은 살아생전에 포토 291 화랑이 첫 번째였고요. 그 이후에도 두 개의 갤러리를 더 갖고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인티메이트 갤러리라고 그래갖고 이 사람이 누굴 나중에 만나냐면은 1917년경에 인생의 동반자죠. 일생의 동반자입니다. 그 조지아 오키페라는 그 여성을 만납니다. 근데 이 조지아 오키페도 상당히 유명한 당시에 유명한 그런 젊은 화가였던 거고요. 지금도 그 20세기의 그 뭐 피카소 정도의 지명도는 아니더라도 상당히 유명한 예술가로 평가받았던 그런 사진가고 그 알프레드 스티글리츠의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일생의 동반자입니다. 인생의 동반자예요. 그래서 서로의 그런 예술적인 그런 그 교감을 이루었던 그런 부인인데 그 부인을 만나서 1926년에 그 두 번째 갤러리인 인티메이트 갤러리에서 오키페의 작품을 전시를 합니다. 근데 이 알프레드 스티글리츠의 와이프인 이 조지아 오키페를 찍은 사진가들도 꽤 많아요. 상당히 많습니다. 그 정도로 사진가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그런 사진가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 갤러리 하나가 또 있어요. 두 번째 갤러리를 1927년에 닫고요. 언 아메리칸 플레이스라는 새로운 갤러리를 열어서 죽을 때까지 운영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조지아 오키페의 인물 사진을 촬영을 해서 순수 사진을 통해서 객관적인 진리 추구와 순수성을 표현했던 그런 사진가로 또 그러니까 자기 와이프의 인물 사진을 꽤 많이 찍었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조지아 오키페는 알프레드 스티글리츠의 그 예술의 그런 아주 그 교감을 형성해줬던 그런 사진가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알프레드 스티글리츠는 그 세 번의 갤러리를 운영을 했고 또 포토 시세션이라든가 카메라 워크라든가 뭐 이런 형태를 통해서 사진의 그런 그 체계적인 전개를 추진했던 그런 사진가가 이 알프레드 스티글리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프레드 스티글리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식의 사진을 전개하면서요. 이 사람이 이 3등 선실이라는 사진이 아주 대표적인 사진이 됐는데요. 이 3등 선실은 그 굉장히 20세기 초부터 매우 유명한
그런 사진 알프레드 스티글리츠의 사진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알프레드 스티글리츠의 명성을 굳힌 사진이다라는 평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중앙에 보이는 이런 그 경계물 자체가 요게 이제 그 빈부의 격차를 보여주는, 여기 지금 3등 칸이고 요게 1등 칸인데 지금 차례 입은 옷부터도 틀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스냅 형태의 사진이면서도 다큐 형태의 작업이 되는 이런 형태의 사진으로 엘리트주의적 사진관을 은유적으로 보여줬다라는 약간의 그런 비아냥도 받는 그런 사진 중에 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있는 사진가의 그런 뭐 거만함이다라는 느낌을 줬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은 요거 이외에도 초창기 대표작이 요게 이제 종착역이라는 사진입니다. 종착역이라는 사진인데요. 이 맨하탄 동부는 겨울 추위가 아주 맹추위가 있죠. 근데 요즘은 이제 기후의 변화로 기후 조건이 상당히 많이들 변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동부 쪽도 옛날에 비해서 그렇게 폭설이나 이런 건 그렇게 자주 심하게 내리는 것 같지는 않아요.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그 당시 겨울에 이 사진을 찍은 건데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6시간을 기다렸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렇게 뿌옇게 보이는 게 말 등에서 나는 김이거든요. 근데 겨울이에요. 지금 주변에 눈이 허옇게 쌓여 있는데 이 추운 겨울날, 그 다음에 이 마부도 지금 옷을 두껍게 입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입김이 팍팍 나오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게, 이 요즘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버스잖아요. 버스. 대중교통수단이지 않습니까? 마차도 상당히 큽니다. 말도 여러 마리가 끄는 것 같지만 이 큰 마차에 사람을 싣고 정해진 코스대로 돌고 오니까 아무리 추운 겨울이라도 말에서 그 땀이 나는 거, 열이 나는 거잖아요. 저런 모습을 찍기 위해서 그 엄청 추운 그 맨하탄 거리에서 6시간을 기다렸다가 자신이 원하는 순간이 나타났을 때 찍었다라고 하는 게 또 이 알프레드 스티글리츠의 초창기 대표작 중에 하나가 종착역이고요. 또 하나의 대표작이 요것도 맨하탄인데 이게 뭐 겨울오봉관가 하여튼 뭐 그래요. 눈 내리는 그 도로를 마차가 달리는 거죠. 이것도 하여튼 이런 형태가 스트레이트한 스냅적인 형태의 작업으로 초창기 사진을 대표했던 세 가지 작품이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알프레드 스티글리츠의 사진적인 시각은 이 도시나 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활기차고 변화되는 뉴욕의 그런 다양한 모습들, 그 다음에 마천루의 높은 건물, 그 다음에 진부와 산업화를 의미하는 이런 건물과 또 이 야경 사진에 상당한 흥미를 느껴갖고 촬영을 했던 이런 사진가가 이 알프레드 스티글리츠다 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당시에 찍었던 그 사진들이 이런 형태의 작업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형태의 작업들이 이 알프레드 스티글리츠를 대표하는 초창기 사진이다라는 얘기겠죠. 이런 형태를 작업하다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알프레드 스티글리츠는 갤러리하고 출판 활동을 통해서 모더니즘을 진작하는 그런 활동을 했지만 스스로의 작업은 다른 사진가들, 그러니까 우리가 20세기를 빛낸 사진가라고 하는 대표적인 사진가들에 비해서는 견실하고 연속적인 건 되지 못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작품 가지고, 그러니까 사진을 가지고 높이 평가받은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뭐 앞부분에서 얘기했던 그 3등 선실이라든가 뭐 이런 몇 개의 작품은 있지만 에드워드 웨스턴이라든가 그 엔젤 아담스라든가 뭐 기타 다른 사진가들에 비해서 그런 연속적인 그런 사진적인 그 테마나 작업 경향이 있다라고 평가는 받지 못합니다. 근데 그 자신의 아내 있죠, 조지아 오키프를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아내를 대상으로 하는 그 초상 사진이 이 1917년부터 1921년 동안 이렇게 3-4년을 찍었던 것 같아요. 이런 감동적인 초상 작업이 작업가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후반부에 1922년에서 1930년 동안 촬영한 구름 사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조지아호라는 데서 그 구름 사진을 찍었던 것 같은데요. 이 구름 사진을 찍고서 구름 사진에 붙인 제목이 전부 다 이큐벌런트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큐벌런트
이큐버런트에 대한 그 연작이 미국에서는 상당히 영향력 있는 그런 작업으로 평가를 받고 있고 사진의 그런 방향성을 선정해 줬다라는 평가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까 시작할 때 알프레드 스티글리츠 하면은 현대 사진의 출발이고 모든 사진의 기준이 됐던 게 알프레드 스티글리츠라는 이런 과대 포장된 평가를 받은 건 사실이다. 왜냐하면 사진가로서의 그 사진적인 작품으로서 평가받고 인정받은 거는 좀 약하기 때문이다. 근데 후반에 조지아 오키프라는 자신의 와이프의 그런 관능적인 그 인물 사진하고 그다음에 이큐벌런트라는 새로운 형태의 그 추상적인 자연을 묘사하는 이런 느낌의 사진에서 상당한 결과물을 만들어냈다라는 그런 그 영향력 있는 사진을 만들어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미국 사진에서 대부 역할을 했는데 그 대부 역할을 했던 이유가 그 당시에 그런 미국 예술사진협회의 그런 편협한 그런 약간의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렇지 않았나라는 그 평가도 받고 있는 게 사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이 이큐벌런트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말로 얘기해서 심상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구름 사진을 찍고 이큐벌런트라는 단어를 다 달았는데 이 사람이 또 한 얘기가 구름이 곧 나고 내가 곧 구름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찍은 사진을 통해 사람들이 우리가 사진을 찍는 분들이 자기가 찍은 사진을 통해서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거를 인정받고 싶어하고 알리고 싶어하는 경향이 상당히 강하지만 이 알프레드 스티글리츠가 찍은 이큐벌런트는 그런 개념의 사진이 아니고 내가 사진가가 찍은 사진은 이렇지만 이런 느낌으로 찍었지만 보는 당신들은 다른 느낌으로 봐도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보는 사람에 따라서 평가나 느낌이 다를 수가 있는 게 이큐벌런트 그 심상사진이다라는 얘기고요. 이 심상사진을 알프레드 스티글리츠가 시작을 했지만 그걸 완성시킨 사진가는 또 마이너 화이트라는 사진가가 완성을 시켜서 이큐벌런트의 그런 그 사진적인 방향을 정립한 사진가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런 심상사진, 그러니까 요즘 풍경 찍는 사진가들이라든가 이런 사진가들이 정물이라든가 이런 사진은 이런 심상적인 경향이 강한 그런 사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 출발점에 서 있는 사진가가 알프레드 스티글리츠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알프레드 스티글리츠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폴 스트랜드의 사진의 그 감각이나 느낌을 보고 스트레이트한 사진의 그 방향성을 주저없이 결정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요게 지금 앞에 사진도 그렇고 흰 울타리라든가 이런 게 직물성을 강조한 이런 형태의 사진이 지금 폴 스트랜드의 그런 사진이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조지아 오키프라고 자신의 그 아내입니다. 화가인데요. 자신의 아내의 모습을 초상 사진으로 작업을 했고 뭐 누드 사진도 찍었고 다양한 모습의 자신의 아내의 모습을 담았던 그런 사진입니다. 그리고 말년에 자신 알프레드 스티글리츠 부부의 모습이에요. 이게 스티글리츠고 이 조지아 오키프고 해서 이런 모습의 사진이라든가 요것도 이제 알프레드 스티글리츠만 이게 좀 더 젊었을 때 자신의 가슴을 꽉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관능적인 초상 작업으로 후대에 많은 평가를 받았던 그런 사진 중에 하나가 자신의 와이프를 찍은 이런 초상 사진 쪽에 해당되는 것들이었다라는 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런 자신의 와이프의 그 초상 사진하고 더불어서 그 후반부에 나왔던 이큐벌런트 사진을 상징 또는 은유로 정의해서 스티글리츠가 사용한 말을 인용한 것이 이큐벌런트고 이런 구름 사진을 통해서 사진이 찍힌 피사체는 나의 생각, 그러니까 자신의 인생 철학과 동등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어서 붙여진 이름이 이큐벌런트라는 얘기고요. 사진의 주제보다 다른 어떤 것에 대한 감정을 뜻하는 사진으로 이 사진가가 봤던 느낌이나 이런 것들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같은 동질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감정이 아니더라도 상관없는 자신이 느낀 방법론에서 다양한 느낌을 가질 수 있는 이런 형태의 작업을 추구했던 사진가가 알프레드 스티글리츠가 만든 이큐벌런트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진에 찍힌 피사체의 고유한 특성은 인정하지만 그것은 시발점에 불과한 것이고 그것을 최종적으로 사진가의 생각에 의해
뜻이 정해지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사진을 일큐벌런트라고 얘기했던 것이고, 구름이 곧 나고 내가 곧 구름이다 라는 얘기로 이큐벌런트의 정의를 마무리했다. 그러니까 좀 복잡한 건데, 그러니까 심상이라는 건 뭐예요? 세상에 대상을 표현하는 건 심상과 표상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표상은 그 사물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성격이죠. 책상이면 책상, 걸상이면 걸상, 의자, 소파, 뭐 옷, 이렇게 표면적으로 드러난 그 대상의 성격이 우리가 표상이라고 그러면, 그 표상의 내면의 모습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심상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이런 심상의 의미의 사진을 구름을 통해서 전개하고 표현했던 그런 사진가가 이 알프레드 스티그리치다 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알프레드 스티그리치에서 출발한 이큐벌런트의 구름 사진이 이 마이너 화이트에 의해서 완성짓고 종결됐다 라는 얘기고요. 이 알프레드 스티그리치라는 사진가는 지금 말이 왔다 갔다 했는데, 그 20세기를 대표하는 현대 사진을 대표하는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거는 사실이지만, 그게 그 사람의 실력이나 능력에 비해서 좀 과대평가, 과대포장됐다라는 건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고, 그 사람이 그 사진가로서의 그런 그 작품에 의한 사진으로의 평가보다는 그런 이 지도자로서의 그 역할이 좀 더 강했던 것도 또 알프레드 스티그리치가 갖고 있는 성격 중에 하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사진적으로는 좀 약간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었던 것 같았지만, 후반부에 자신의 와이프 사진과 그 이큐벌런트, 구름을 통한 이큐벌런트의 그런 표현적인 방법에서는 상당히 많은 영향력을 또 줬던 그런 사진가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게 알프레드 스티그리치고, 아무튼 거두절미하고 현대 사진에서 이 알프레드 스티그리치를 빼갖고는 사진의 이야기가 되지 않을 정도로 상당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던 게 알프레드 스티그리치다 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스티그리치는 종종 회화와 비슷한 인화를 만드는 사진가로 대표하기도 했다. 그러니까 뭐예요? 회화주의 사진의 대표 주자가 알프레드 스티그리치였다라는 거고요. 이 자신도 고무인화, 그러니까 회화주의 사진에서 이런 고무인화법이라는 걸 많이 사용했던 것 같은데, 저도 이 내용을 잘 모릅니다. 이 어떤 방법으로 일을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은 그런 여러 가지 상황보다도 일상을 통해서, 그러니까 풍속화 쪽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사람의 그 일상적인 모습이나 이런 거니까, 요즘으로 얘기하면 스트리트 포토, 거리 사진 같은 경우를 통해서 카메라와 렌즈, 감각유지의 기본적인 성질을 엄격히 살리려고 노력했던 건 사실이다. 그래서 그의 후반기 사진에서 사실주의를 딛고 넘어선 세계를 표현한 이큐벌런트라는 새로운 사진의 방향성을 제시해준 그런 사진가로 높이 평가받고 인정받은 건 사실이다. 그게 알프레드 스티그리치다. 이 사람이 지금 알프레드 스티그리치고요. 요 지금 집어넣는 책이 카메라 워크라는 책 같아요. 자신이 그 출판했던 그 잡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형태의 작업으로 해서 24세기 사진에, 현대 사진에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알프레드 스티그리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